예, 여러분들 이제 좀 한숨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자고 3시간 20분짜리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간 정세연 1월호 생방송으로 발행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오고 계십니다. 정세연 전 통일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한 달 이상 그 마음고생이 많으셨죠. 네, 저도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이제 오늘 밤에는 좀 한 저녁밥 먹고 바로 그냥 좀 골아 떨어져 자야 되겠습니다. 아유. 아버지는 좀 주무시는 거 하셔야죠. 뭐 윤석열 잡혀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아니지. 참. 아니요, 잠 못 주무시면 또 갑자기 요즘 독감도 유행인데. 독감 유행입니다. 예,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잠 못 주무시면 몸이 좀 면역력이 떨어지십니다. 많이 근데 큰 소리 칠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뭐 감기들 많이들 걸렸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아직까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젊었을 때 하시면 부모님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자, 그 다음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병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은 축제의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가장 무도한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오늘 주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윤석열은 아마 대한민국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이 일단 체포됐다는 즐거운 소식을 여러분들 새벽부터 잠 못 주무시고 아마 새날 방송은 비몽사몽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MBC의 자막인데요. 저기 MBC 감정이 실렸더라고요. 저거 윤석열 체포를 빨갛게 해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 이런 것도 없이 윤석열 체포 빨갛게 바로 때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언론 탄압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예. 이번에 단전단수도 MBC를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자, 윤석열은 헌정 사상 처음이죠. 그렇죠. 예,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되는 경우가 체포된 건 처음이죠. 예. 국가 원수로서는 단군 일의 처음이야. 당군 일이 그러네요. 예. 아, 국례가 있긴 있었구나. 궁예요? 네. 아이고. 자,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윤석열이 체포가 안 됐을 때 불안했던 거는 또 계엄령 내리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숨어 있는 요원들이 무슨 또 내란 일으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온갖 생각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수괴가 체포됐어요. 어떠셨습니까? 체포됐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이제는 뭐 당분간은 좀 버티겠지만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다 놓고 더구나 이제 헌재에서 그 탄핵 인용 네. 네, 결과론이 파면될 거고 한편 또 검찰에서 수사는 할 거고 내란죄 그다음에 또 외환유치죄를 포함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특검이 또 그 발족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첫째 지금 이렇게 아마 오늘 당장 그 환율이 좀 내려가고 주가가 좀 올라가고 예. 그럴 거예요. 근데 정치 안정이 우리 경제 안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나라인데 하여튼 그동안에 한 달 며칠입니까? 한 달여를 12, 3 이후 한 달 열흘이 넘네요. 참 못 잤어요 나는. 자는 동 마는 동. 예. 혹시 또 교수님 어떠십니까? 최근에 저는 뭐 주변에 이제 특히 외신 그 기자들 만날 게 좀 있어 가셨는데 외신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건을 두고 조금 의아해하는 게 하나가 공통점이 있었더랬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대개 보면은 뭐 이제 남미나 그런 나라들 뭐 탄핵 계엄령 일어나면은 실패하면은 대개 보면 해외로 도피를 많이 했었는데 한국은 좀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이 계엄이 실패했는데 계속 관저에 머물고 이렇게 갈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신기하고 재미있는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래 역대 뭐 과거 뭐 좀 후진국에서 이런 사태 일어나면은 전부 다 해외로 러시아로 뭐 다른 나라로 망명 내지 도피를 했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것도 좀 신기하기는. 아니 그러니까 남미 쪽에 있는 나라들이나 뭐 또 대만 총통도 한 번 좀 도망갔었죠. 예, 그랬었죠. 남미 쪽으로. 그런 데는 좀 다르지. 후지모리도 뭐 페루, 네, 일본으로 일본. 오기도 했고
시리아는 최근에 또 뭐 러시아로 또 갔고. 한국에 그 정도 반열은 아니지. 네. 한국은 그러니까 우리 저 이병철 교수가 외신 기자들을 하고 가까워요.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 유학도 안 갔는데 영어를 잘해요. 아니, 그건 아닌데. 예. 아니기는 뭐 아니야. 근자관.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런 걸 신기해하는 것이 그 한국을 무시하는 얘기예요. 그건 좀 고쳐줘야 돼. G10 반열이고, 그다음에 K 컬처, K 드라마, 더구나 이번에 K 데모크라시. 이거 앞으로 민주주의 그 역사는 아마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고 나는 봅니다. 특히 여성들의 참 놀랍대. MZ 세대. 최근에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 월요일 날입니다. 저녁을 한남동분을 먹었는데, 먹고서 저녁 자리에 이제 이태우 하나 올라온 육교가 있습니다. 건너가는데, 욕교 있지, 거기. 예. 그래서 한참 이제 윤석열 지지하는 파인데 젊은 여성이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데 재미난 게, 여러분, 제 일란성 쌍둥이 언니는 지금 민주노총에 가서 지금 있어요. 에? 굉장히 재밌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외신 기자하고 제가 이제 저녁 먹고 있었는데, 먹고 헤어졌는데, 저게 사실이면 이제 뉴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쌍둥이 중에 한 명은 윤석열 지지하는 와가지고 연설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쌍둥이는 민주노총 가서 지금 윤석열 반대하는. 예. 재밌다. 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외신 기자한테 그 사실 한번 취재 한번 해보시라. 사실이면은 이거 재밌는 소재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헌정사의 불행인 건 맞죠. 왜 불행이냐면은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선서할 때부터 여러 가지를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송두리째 까먹고 불법으로 점철된 계엄을 내려서 영구 집권을 획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중간에 불법이어가지고 해제가 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체포까지 갔는데 보수든 진보든 대통령이 나오면 그런 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결국엔 윤석열 당선되고 지금 다음 달이면 당선 3년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시간을 허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 국론을 엄청 무절시켜놓고 경제는 지금 엄청 나빠졌고 굉장한 불행인 거죠. 물론 뭐 우리들 입장에서야 야 이자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5년 어떻게 기다리나 했지만 셀프로 자빠지긴 했는데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은 아마 박정희의 유신 전두환의 그 국보위 이 두 개가 합쳐진 아마로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총통제 비슷하게 돼가지고 총신 대통령이 되고 자기들끼리 부부간에 무슨 뭐 승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야, 큰일 날 그 뻔했죠. 생각만 하면 소름 끼쳐요. 야, 이거 정말 아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민주당이 내란 특검 두 번째 내란 특검에 외환 유치죄를 집어넣었어요. 정황들은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어제 군 쪽에서는 외환 유치죄에 대해서는 펄쩍 뛰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의도가 보이는데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만들어서 사실은 그걸 빌미로 계엄을 때리려고 했다. 그러려고 그랬지. 예. 선 남북 관계 악화, 특히 북한에 우리가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것은 감추고 북한이 남쪽을 상대로 해서 군사적 조치를 취한 것을 핑계 대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그랬는데 외환 유치를 통해서 이제 비상계엄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갔죠. 북한 내부 사정 때문에 지난 12월 달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북한은 지금 바빠요. 경제 때문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김정은이가 지금 자기 작년 1월 24일이구나. 1월 24일 날 지시를 내린 지방발전 20 곱하기 10 정책을 좀 충실하게 수행해가지고 좀 20개 공장을 거의 다 지어가지고 어저께까지 해서 6개 공장에 준공식을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한 열흘 남았으니까 24일까지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2025년도 20개 공장을 짓는 작업을 해나가겠죠. 그거 그런데 정신이 없이 그 전부 다 군대들이 가서 공사하는 거거든. 그런데도 또 우크라이나도 돈 벌러 보냈는데 이거 뭐 포로가 됐느니 무슨 뭐 정신이 없지 지금.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김정은이는 지금 이 내수 경제를 인민 경제를 살려 가지고 지가 세습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긴 했지만은 할아버지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소위 통치 능력 또는 나라를 인민들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낸 지도자라고 평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상화까지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를 자극을 해가지고 외환을 유치한 다음에 그걸 핑계대고 비상계엄을 한 뒤에 무슨 뭐 통일 대통령을 하려고 그랬다는 게 아이고 참 그 얘기를 듣고는 참 야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다음에 남북 간에 그런 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바로 통일이 됩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아이고 참. 어쨌든 뭐 군에서는 뭐 굉장히 이제 뭐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좀 재판 과정에서 저는 뭐 여실히 뭐 아니 드러날 근데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드론을 보내거나 지금 북한을 자극한 군사적 행동이라는 게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고 몇 대를 보냈는데 그게 돌아오다가 뭐 우리 지역에 떨어진 것도 있다고 평양 상공에 떨어진 것도 있는데 그 김여정이가 화만 내고는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담화만 발표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연평도 쪽에서 뭐 400발, 200발, 600발이나 자주포를 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오늘 풍선 날아오는 원점을 타격하라는데 합참장이 노 해서 그건 못했지만 그거 설사 타격을 했어도 아마 북한은 꿈쩍도 안 해요. 왜냐하면 미국만 한국 정부의 동향을 도청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다 서로 한다고 봐야 되는데 북한도 남한의 이런 여러 가지 대북 그 적극적인 도발 동향을 보면서 이놈들이 지금 뭐 때문에 이러는가 뭔가 지금 무리를 걸고 뭐 일을 한번 벌리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 판단했을 거예요. 그럼 절대로 걸려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풍선의 원점을 타격했어도 아마 그냥 담화만 발표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국정조사에서도 군들 나와가지고 외환죄만큼은 아닌 걸로 막아보려고 용을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결정적인 게 노상원의 수첩이었단 말이에요. 노상원은 김용현이 사실은 방첩사령관 견제용으로 비선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조직입니다. 근데 그 노상원의 수첩에 공격을 유도하게 한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여기 쓰여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잖아요. 오물풍선은 각별히 챙겼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계엄 직전에 전투 통대시를 2번 갔다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고 그 노상원이가 계엄 직전에 매일 김용현을 만나러 왔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더군다나 이게 이제 나중에 드러났던 거는 북한이 끔찍 안 하니까 저 정보사 요원들을 통해서 HID를 통해서 네. 뭐 미군 사살 이야기도 나왔고 한동훈 사살 이야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개입해가지고 북한 때려주는 것까지 가주는. 와 이런 음모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회창 때 그 총풍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인 거죠. 게다가 또 보도를 보면 일단 김태효 차장이 속초에 있는 어떤 그 HID 본부를 직접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확인되지 않습니까? 23년에 이미 23년에 예. 그 김병주 의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성 장군이 나도 안 가본 곳인데 네가 거기 왜 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보내고 뭐 등등 그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는 그 자극적인 행동은 합참이나 국방부와 무관하게 안보실이 지경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뭐 드러나겠죠. 예.
야, 근데 군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면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어떤 안보적 차원에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의도가 뻔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 아마 결정적인 게 아마 장관님 기억하시겠지만 그 무인기 보냈을 때 김용현이가 처음에는 우리가 아니라 그랬다가 그렇지. 그렇죠. 나중에는 뭐 확인도 안 해주죠. 확인해 줄 수 없다. ACND는 긍정이라는 게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물어봤겠지. 저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렇겠지. 잘못하면 이제 국회에서 뭐 위정죄가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도 지금 이게 그 외환 유치죄가 네. 내란 특검에 들어가는 걸 격렬히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래요. 거기에 외환 유치죄가 포함되면. 근데 그것까지 사실로 드러나면은 그 당 자체가 아마 존립 힘들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또 법리 또 이제 그 워낙에 이제 이 정권의 뭐 유력자들이 윤석열 정권의 주변에 있는 유력자들이 복구라지들이 많다 보니까 예. 법리상으로 북한은 아니 외환 유치라고 할 때는 외국과 짜고서 그 환란을 일으킨다는 얘기인데 유치는 북한은 외국이 아니다. 지금까지 외국이었고 아니 적국이었고 외국이 아니고 남북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무슨 뭐 그 일을 벌린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 3조 때문에도 거기는 외국으로 볼 수 없는 관계로 외환이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만들어낼 거예요. 법망을 피해가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권성동이나 권영세 권씨들 말하는 거 보니까 야, 나 법대 안 가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 근데 권 씨라고 싸잡아서 그러세요. 아, 맞아. 제가 권 씨면 아버지도 권 씨세요. 명예 권 씨. 명예 권 씨. 에이 진짜 한숨만 나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진상규명을 꼭 해야죠.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그런 그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소위 그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원인 규명을 하고 어디까지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밝혀내서 엄벌해 줘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이 이제 다음 달 정도면 탄핵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탄핵이 되는 순간 모든 건 밝혀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수사기관들은 그 방향성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공수처가 지금 그 외환죄 수사하고 있다는 거고 노상원이 같은 경우도 구속 기소됐는데 그 핵심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 아니 내란하는 사람들이 외환까지 안 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동전의 뭐 양면인데. 네. 예. 그러니까 한국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이 근거라고 할까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을 걸고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해요. 예.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이제 무슨 300명의 그 입법부가 입법 독주를 하느니 무슨 뭐 국회가 완전히 무슨 무슨 세력? 종북 예.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좀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했을 뿐이지 무슨 겁을 줬다는 거죠. 겁박. 예. 겁만 주려고 그랬다. 예. 근데 여기 잠깐만요. 그 윤석열이가 군 사령관들 예. 또는 계엄에 동조할 자들을 예. 일단 충성 맹세랄까 이런 거를 확인하고 김용현 등을 통해서 안가에 데려가서 술 마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마셨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안가 가보셨다면서요. 삼청동 안 가는 나는 압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하게 아주. 그림을 그릴까? 위치는요? 위치는 금융연수원이 있죠.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청와대 쪽으로 보면은 약간 비탈길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건너편입니다. 금융연수원 건너편에.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그럼 오른쪽이 옛날에 비서실장 공간이고 돌자마자 그 대문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그 집이 이제 안 가요. 그 집이 일반 안 가는데. 주택처럼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일반 주택이지. 그러니까 반지하가 있고 반지하. 거기는 되게 이제 관리 요원들이 사는 데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거기서 그때 김영삼 정부 시절에 무슨 좀 특별 작업을 하느라고 남북관계 관련해서 작업을 하느라고 한 두 달 금요일 날 저녁 때 들어가서 토일 오후까지 일요일 오후까지 뭐 2박 3일 2박 3일 정도로 이제 거기서 작업을 하는 관계로 그 구조를 잘 알고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문 들어와서 약간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2층 있죠. 그러니까 밑에 계단 올라가는 2층 반지하 위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실이 있고 청와대 쪽으로 큰 방이 있어요. 안방이지 그게. 그리고 이제 삼청동 쪽으로 금융정수 쪽보다 좀 작은 방이 있고 각각 창이 이제 서쪽과 동쪽으로 나 있고 마당 쪽으로 나 있고 정문이 두 개가 있고 그 거실에서 뭐 판 벌려 가지고 술 먹기는 좋죠. 거기 뭐 건평이 어느 정도 돼요? 대충 느낌이 대충 한 200평 뭐 이렇게 됩니다. 몇 평? 200평. 아이, 대지 200평. 대지는 200평까지는 왜냐하면 잔디밭이 제법 크고 오른쪽에 테니스 코트도 있었으니까 그 정도 되면 그게 한 200평 되려나? 테니스 코트 정도 있으면 200평 200평 되겠다. 왜냐하면 그 밭 한 마지기가 되게 200평이거든요. 그렇죠, 시골에서. 그렇죠. 밭 한 마지기 정도는 충분히 그 마당이 돼요. 200평은 되고 집의 건평은 그게 한 차례 열에 합쳐가지고 한 40평 되려나? 아, 그러면 단층이에요? 약간 아니, 그렇지. 2층? 단층이지. 그러니까 밑에는 반지하비 쓰던데 그 관리 요원들이 사는 데가 있고. 아, 사실상 2층이네요. 그렇죠. 아, 거기를 윤석열이 개조해가지고 바로 만들려고 소문이 그래. 있어요. 예. 그렇지. 아니, 그거 미치겠네. 그 청와대 쪽으로 쪽문도 나 있거든. 네. 청와대 쪽으로. 그래서 그 진짜 대통령이 바로 그리 밖에 안 나가고 얼마든지 올 수 있었죠, 옛날에는. 그 아버지 거기가 술 드신 게 아니고 일하신 거예요? 아이, 비서관이 어디서 그렇게 술을 먹습니까? 아니, 그 이야기 들어보면 윤석열이가 노상원이까지 만났을 거다. 아, 이 그거는 이제 그 윤석열이가 되니까 그런 짓을 하지.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와이스 술 안 하시잖아. 가끔 뭐 와인 한 잔. DJ도 그 다른 사람들은 와인 돌리는데 본인은 포도주스로 색깔을 맞춰가지고 그 뭐 초청 만찬 같은 거 할 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도 술을 좋아하지만은 술을 아주 극히 절제를 했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술 먹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었어요.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술 좋아하는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윤석열 정도? 예. 그래도 뭐 박정희 저는 잘 그 세대는 아니지만은 뭐 박정희 대통령, 윤 대통령만 그렇게 뭐 술을 드셨을까요? 어디 또 누가 있어? 불사. 전두환? 그 뭐 탑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술 마시는 데는. 근데 어쨌건 윤석열은 지금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겠죠? 저는 뭐 그렇게. 왜냐하면 오늘 본 모습이 사실상 마지막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뭐 대충 이제 중앙지검으로 넘어가고 그렇다 보면은 구속영장 안 나올 리가 없고 왜냐하면 저 김용현 등 포함해가지고 다 같이.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이게 이 죄 자체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외환죄 포함해가지고 나올 수 없는 죄에 가깝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의 마지막 모습을 본 게 아니냐. 그렇죠. 예. 내란에 따져보면은 뭐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속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 상부에 있는 분이 뭐 그냥 빠져나갈 가능성은 뭐 힘들지 않나. 자, 그럼 북한 이슈요. 지금 짧게 몇 개 있는데 이거 한번 털어볼게요. 어차피 오늘 뭐 윤석열이 잡혀갈 거라고 잡은 일정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에 보니까 우크라이나군한테 사살된 북한군의 손편지가 공개됐는데 북한을 좀 아는 사람들은 저거 북한군이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도 그거 봤어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북한을 떠나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조국을 떠나 당을 떠나 이렇게 표현하지 북한을 떠나라는 표현 안 쓴답니다. 뭐 조선 그렇죠. 그러면 저 누가 쓴 거죠? 국정원이 쓴 건가요? 글쎄
이게 윤석열이 개엄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발 뉴스가 엄청 나왔는데 대부분 다 가짜 뉴스였거든요. 그렇죠. 그 국정원이 그 무슨 뭐 방문단인지 조사단을 보냈었고 이런 사건이 안 생겼으면 지금 우크라이나 파병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환 유치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에다 이제 그 군대를 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쏜 포탄에 이제 북한군이 살상자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북한을 자극을 해서 또 그 휴전선이나 이런 데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밖에 나와서 자기네 얘기를 할 때는 조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북한을 떠나라고 쓰여 있어요. 에이, 말안 돼. 어설프네. 그다음에 조선을 떠나서도 안 써요. 회담할 때도 그래요. 회담할 때. 그럼 오전에 우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답이 왜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고를 했는데 아직 조국에서 답이 안 옵니다. 조국이라고 그래요. 조국. 그렇죠. 조국이라는 표현은 베이징에서 회담할 때도 조국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밖에 나왔으니까 조국이라고 할 만하다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회담할 때도 서울 평양 회담할 때도 왜 답이 없느냐고 독촉을 하면은 아직 조국에서 답이 없습니다. 그 우리가 그 이만갑이란 프로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너무 과장되게 얘기했고 네, 그렇죠. 거기 나온 사람들도 이건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윤석열이 외환 유치의 일환으로 그렇죠, 약간 조작된 그렇죠. 측면이 있어요. 상당히 돌아서지만은 북한의 대남 그 적개심을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뭐 약을 올린 다음에 이쪽에서 건드리면 터뜨릴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걸고 비상계엄으로 넘어가서 완전히 비상대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전두환 시절의 그 국가보위 입법회의, 네, 국보위. 국보위 그런 걸 만들든지 유정 국회를 만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합치면 결국 대만식 총통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요. 종신 대통령 죽을 그렇죠. 때까지. 야, 이 두 분 계시니까 제가 명망가들 앞에서 쌍욕은 못 하겠고요. 참습니다,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야, 자 어쨌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북한군이 뭐 생포됐는데 예. 뭐 거기 이제 보통 언론들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얼마나 세뇌가 됐는지 김정은 만세 뭐 그러면서 죽는다고. 자폭한다 그러죠. 예. 그것도 과장된 측면이 있겠죠. 아니요. 그거는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꾸몄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게 몸에 뱄어요. 그러면은 위대한 장모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순교하는 거죠. 순교. 지금 파병이라기보다는 영병에 가깝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우크라이나로 파병 또는 용병으로 갈 때 어디 가는지 몰랐다 이런 보도도 나와요. 그렇죠. 몰랐을 거예요. 실제 실전처럼 뭐 훈련하는 줄 알고 왔다. 나는 네가 지금 어디 와 있느냐를 하니까 뭐 우크라이나인 줄은 몰랐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남북 관계를 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완전 망쳐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이 탄핵이 완벽하게 되고 나면 지금 그 국정조사에서 군인들이 막 펄쩍 뛰는 것도 그런 이유일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군 개혁에 완전히 뭐 어떤 명분을 줄까봐 외환죄는 아니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북 관계를 북한 뭐 이 눈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진짜로 나라를 지키는 안보에 써먹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건을 해야죠. 네. 다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뭐 다른 경제도 있지만은 경제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또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이 특히 이 국방 쪽에 이 국방 분야에서 남북 관계 특히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신원식이 장관 되자마자 파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다시 되살릴 수 없나 하는 생각을 나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명이 크면 암이 크고 그 암은 나중에 또 명분이 되고 역사는 진짜 놀라운 정반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망친 나라는 나라를 다시 만드는데
명분이 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거 뭐 또 명예혁명이라고 할 만한 상황을 국민이 만들었어요. 다음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책임, 개혁의 명분 이런 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도. 아, 그건 그렇죠. 예. 국민들의 그 뭐 안전이랄까요, 생명을 걸어놓고 이런 장난질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예.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로 돌아가자고 하는 건 하면은 쉽게 맞아 그렇게 가야 돼. 국민들 쉽게 따라오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이라고 이것도 좀 제목 자체가 프레임일 수 있는데 그때 정의용 전 그 당시 안보실장 그다음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한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근데 저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럼 안 보내고 거기서 살인을 저질러서 대한민국으로 도망온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기순한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에는 머물러 있다가 그냥 들어와서 그때 9명인가 죽었다거든요. 15명 죽였죠. 근데 이 사람들을 그렇게 살인을 한 사람들인데 네. 귀순하고 싶다고 남쪽으로 귀순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 보냈다는 건데 이제 서훈 원장하고는 그 문제에 관해서 내가 직접 얘기를 해봤어요. 지난 목요일인가? 지난 9일 날. 9일 날 점심을 같이 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가 죄인가 그랬더니 아니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당연히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걸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북쪽으로 보냈느냐.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두 사람 다 안보실장도 그러고 국정원장도 그러고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간다는 건데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예. 각각 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자로 답을 했지. 나쁜 놈들. 그거 지금 괜찮을 거다. 왜냐하면 그 박정훈 대령 사건을 보니까 이제 판사들도 제정신 차리고 새 세상에 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달 19일 날 그 선고를 한다는데 뭐 사필 규정이 될 거다는 얘기를 했지만 장관 그것도 억지예요. 그러니까 전 정부 에리슨밭 뭐 문재인 하는 식으로 ABM이지. 네. 에리슨밭 문재인 하는 식으로 문재인 때 했던 거는 뭐든지 나쁘고 잘못됐다 하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사람을 동료들을 15명이나 죽인 사람들을 살인범을 귀순사를 밝혀냈다고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 그럼 죽은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니, 그러니까 귀순하겠다 온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아직도 그 법리상으로는 북한은 미수복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간주를 하잖아요. 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을 15명이나 죽인 사람인데 그걸, 그것을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뭐 형을 살리든지 해야지, 그걸 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 본인들 그 당사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때는 그건 통치행위 내가 결정한 거다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제 아쉬운 대목이 그겁니다. 예. 그 윤석열이가 오늘 그 체포 당하기 전에 관저에 없으면 어떡하지?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도망가는 건 더 문제일 수 있다. 대통령이 도망다니는 수배자 신세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외로 가면 어떡하지? 대한민국에서 그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준하는 죄를 저지르고 근데 갑자기 윤석열이가 북한으로 가면 어떡하지? 북한에서는 뭐 어떻게 받아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해보는 과정에 지금 이게 북한은 안 받아주죠. 북한은 안 받아주지. 그리고 그 도망다니다가 그 국민들한테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며칠 선례가 있잖아요. 그 누구야? 이라크의 후세인. 예. 그다음에 또 리비아의 카다피. 카다피. 또 루마니아의 초세스쿠. 예, 차세스쿠. 국가 원수가 그 도망다니면 됩니까?
진행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20일 날 취임을 해요. 며칠 안 남았죠, 진짜. 예, 이제 일주일 5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이 때마침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노리는 건 한국 진짜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탄핵 계엄령 내리고 나서 지금 한 40 며칠 동안 오물 풍선이 한 번도 안 왔어요. 예. 풍선 안 보냈다는 소리잖아요. 아니 저기서 못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못 보내니까 안 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북한이 이 미사일 쏘는 건 트럼프용이죠. 저는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요. 예. 예. 100% 저는 뭐 트럼프. 대남용이면은 예. 서남 쪽으로 쏘거나 동남 쪽으로 쏴야지. 예. 근데 동쪽으로 쐈잖아요. 근데 왜 단거리였을까요? 아 거리 그러니까 거리는 사실은 뭐 단거리라고 봐야 되나? 극초음속인데 며칠 전에 쏜 것은 극초음속이어서 그것은 의미가 크죠. 극초음속이고 그다음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또 쐈죠. 예. 근데 되게 이제 그 일본의 그 경제적 베타 뭐 예. EEZ 그러니까 예, 예. 베타적 경제 수역 예. 밖에다 쏘거든. 그러니까 일본의 그 EEZ 안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화를 낼 수도 없어요. 공해상으로 떨어지게 했으니까. 그러나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너희들 다칠 수 있어 하는 그 메시지는 되는 거지. 자, 지도 한번 보실게요. 잠깐만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지도를 한번 보면은 예. 저 강계란. 강계라는 곳에서 알섬이라는 곳으로 어디 강계에서? 한 250km쯤 된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을 자극하려면 장거리를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너무 그렇게 너무 큰 거 리스크가? 아쉽 너무 크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상 각도로 쐈을 때 4,000km 내지 5,000km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고각으로 쐈을 때는 단거리로 떨어지지만 정상 각도 쏴서 이제 쐈을 때 그거는 바로 탄젠트 뭐 코사인 이런 거 하면 거리가 나오니까 4,000km 내지 5,000km 되면은 오키나와 나야지 괌을 때릴 수 있다는 그 사인이 되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메시지가 되죠. ICBM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하긴 그렇죠. 한 번 쏘는데. 예. 와, 그 ICBM 원리를 한번 제가 엊그저께 들은 적이 있는데 놀랍더라고요. 딱 정해놓고 왜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고 하면은 그 방향 틀어지는 거를 그 흔들림으로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만복이라고 하거든요. 그 흔들림 하나로 계속 방향을 잡아서 거기서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가 거의 한 500m에서 1000m 정도 그 범위 안에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장거리여도 한 지구상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1시간 정도면 도달한다면서요. 대체할 만한 방법이 없는 거지. 없죠. 극초음속 ICBM은 없고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것이 뭐 한국보다는 저는 미국, 일본 사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게 미사일 발사를 할 뭐 그거는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저는 미국이나 일본 계속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좀 쌓아놓고 있을 겁니다. 중장거리, ICBM 등등. 서울 평양 200km밖에 안 돼요. 직선거리.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진짜. 그다음에 부산까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인데 평양에서 쏜다고 그럴 경우에 순환공항 주로 북쪽에서 쏘니까 강계도 아까 그 평양 옆인데 600km짜리면 한국은 뭐 불바다를 만들 수가 있는데 뭐로 1000km 이런 것을 쏩니까? 그거는 일본 혹은 미국 그 더 나가서는 괌 혹은 오키나와를 때릴 수 있으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 때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좀 더 진행시켜 볼게요.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는 자기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되게 좀 심하게 싸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진짜로 트럼프가 취임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어느 시점이 되면 김정은과 대화를 할까요? 글쎄, 근데 지금 그 대북 특사비 쓰던 사람은 미리 이제 임명을 해놨죠. 예정을 해놨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동아태 차관보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동아태 차관보가 정식으로 상원 청문회를 통과해서 취임까지 하려면 대체로 한 5, 6개월은 걸리니까 막 1월 20일 날 출범한다고 할 경우에 대개 이제 6월 하순 내지 7월 초나 동아태 차관보가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러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물밑 접촉 같은 것은 얼마든지 제3국에서 네네. 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예. 특히 그 알렉스 웡, 예, 그다음에 예. 또 그 어디 대사했던 사람이죠? 독일. 대사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협상파라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과의 소위 그 사전 물밑 대화를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런 난 메시지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방발전 20 곱하기 10 정책 때문에 공장을 매년 20개씩 쳐서 10년 동안 2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금년은 그럭저럭 지금 어저께까지 6개인가 준공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버리면 그 만여 명 보내가지고 러시아에서 돈 들어오는 것도 지금 끝날 거 아닌가. 바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외화를 볼 수 있는 데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뭐 하반기에라도 미국과 공식적으로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취임 직후부터 물밑 대화를 하고 싶다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나 좀 같습니다. 봐줘. 그렇지. 그러니까 문망쳐 잊지 마. 나 여기 있어. 잊지 마세요. 게다가 뭐 트럼프가 지금 뭐 국내 지금 이슈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당장 뭐 북한의 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날 가능성은 뭐 금년 내는 좀 힘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 전초전으로서 있던 대화, 물밑 대화는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번 예. 금년 내에 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뭐 전망은 이제 트럼프 사람이 그냥 거래적이고 뭐 과시욕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니까 노벨 평화상 아마 꼭 받고 본인은 싶다. 받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이나 남북 문제, 북미 간의 문제들 적어도 겉으로는 평화주의 모드로 이제 바꾸면서 자기가 심지어 오바마는 미리 노벨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무 업적도 없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바마는 미리 선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업적이 있는데 왜 안 주느냐는 식으로 저는 노벨 평화상 굉장히 집착할 것 같습니다. 노벨 평화상도 참 허망하게 주더라. 그때 내 기억에 2009년 그 체코 프라하에 가가지고 예, 예.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 그렇습니다. 예, 예. 응? 예.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그렇습니다. 그거 만들겠다고 한 걸로 그 해 미리. 예. 연말에 노벨 평화상을 줬단 말이야. 근데 뭐 그 뒤에 그 사람은 뭐, 예, 뭐. 전략적인 인내라고 해서 북한 사실상 오바마 임기 8년 동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의 반열에 올라간 거야. 자, 근데 한국은 대통령은 체포됐고요. 탄핵 소추 중이고요. 국무총리도 탄핵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 사람들 트럼프 취임식 가려고 돈 내고 가더만요. 협찬금 내고. 한국은 지금 완전히 그 국제 그 무대에서 지금 존재감이 아예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게다가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2017년 본인이 일기 이제 출범할 때 얼마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또 탄핵됐습니다. 이번에 또 본인이 또 하는데 이번에 또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 트럼프 입장에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희한한 나라일 그렇네요. 겁니다. 네. 인식에는 도대체 이 나라는 뭔데 내가 출범할 때마다 탄핵되는. 그 평행이론이 있잖아요. 저 평행이론이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되고 한강 작가가 부커상이나 노벨 문학상을 타고 막 그 여러 가지 딱 그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당선이더라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어제인가 그젠가 나온 보도인데 2025년 군사력 랭킹이 나왔어요. 이걸 장관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국이 무려 세계 5위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저 고구려 광개토대왕 이후에 가장 군사력으로는 세계 5 안에 드는 거잖아요. 거기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네, 미러, 한국, 중인, 한국, 영국, 일본 어디로 갔어? 일본 8위 정도 됩니다. 그래, 일본 예. 내려갔구나. 그 북한이 34위인데 내려갔죠. 북한은 자기 능력보다 훨씬 높은 거고 한국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규모에 비하면 이것도 꽤 높은 거죠. 아, 그렇죠. 높은 거죠. 근데 북한 덕분이야 그게. 네. 북한 때문에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서 5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미러 중인 한입니다. 미러 중인 한. 이거 2023년도 GDP하고 GNI 한번 볼게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2023년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좀 쉽게 표현해서 우리나라 국방력이 북한의 1년 예산보다 많죠. 그렇죠. 예. 근데 북한을 이 재래식입니다. 예. 이제 핵을 빼고. 예. 야 저렇게 저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벌벌 떠는 거. 근데 저기 세종용서 정성현 박사는 뭐 1대 100이라고 그래. 저는 뭐 동료 뭐 연합뉴스가 이상하게 또 띄워주더라. 요즘 또 계속 시리즈로 이제 뭐 인터뷰 핵을 뭐 한국도 뭐 10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1년에? 1년에 뭐 그거는 뭐 전 동의하기 힘들죠. 아니 플루토늄 뭐 이런 거 0.5mg 만들었다고 그냥 난리가 났었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은 게다가 미국은 또 최근에 국방장 후보가 북한을 핵 국가로 표현을 했어요. 물론 뭐 이제 NPT에서 쓰는 그런 용어는 아니고 뉴클리어 그냥 컨트리인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는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가 원래 용어인데 어쨌든 미국의 어떤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핵국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뭐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미국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한미 간에 협력을 했지만은 이제 새 정부는 사실상 트럼프가 이미 선거 기간 중에 북한이 김정은이 핵을 너무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핵 보유를 인정하고 시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 대북 그 핵 정책을 비핵화해서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하는 걸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은 최종적인 목표는 비핵화지만 일단 그 핵군축 내지는 핵 동결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식으로 적당하게 타협을 하든지 빨리 그건 정해놔야 돼요. 정해놔야 됩니다. 야, 그 아까 표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북한과 한국 비교해 놓은 거.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저 비교 한번 해보면요. 1인당 국민 총소득 밑에 것만 보여드릴게요. 저기 단위가 북한 143만 원입니다. 1인당 2023년 말에 대한민국의 1인당 길거리 지나가는 꼬맹이도 다 1인당 4,24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외환 유치죄를 하려고 해도 북한 상대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전쟁할 여력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안 됩니다. 전쟁이라는 게 좀 비슷해야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오판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지만은 전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쟁 지속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을 벌여놓고 그 군수품을 어떻게 충당하고 보급을 할 것인지 그럼 몇 달 동안이나 그걸 지속시킬 수 있겠는지 그 계산이 안 쓰면은 전쟁 못 벌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전쟁 지속 역량 계산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김일성이가 9월 달에 결국 밀리기 시작했던 거 아니야. 그 아까 표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외환이 유치가 잘 안 됐던 네네. 이유가 저 표를 다시 한번 보면은 2023년 국내 총생산 GDP인데 이게 2,162조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36조밖에 안 돼요. 총생산이 대한민국의 지금 국방비가 한 60조쯤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 정도 되지. 그러면 북한보다 우리 국방비가 북한의 총생산보다 2배가량 되는 거죠. 2배 더 되지 아까 20몇 도?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전쟁 일으키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극우 세력들은 북한의 침략 위험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숫자가 북한으로서는 지금 경제력이 그렇게 격차가 있는데 괜히 그 코가 껴가지고 그 반응했다가는 몇 달 버티지도 못하고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호응하지 마라. 못 올라오게 또 그 도로까지 파헤치지 않았어요. 10m 폭으로 동서로.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북한이면 무지막지한 국가라고 해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국가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무식하고 뭐 비합리적인 국가는 전 아니라고. 아니 나는 그 뭐 서울에서 우리 이명수 기자하고 7시간 대화해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만은
남북 문제도 내 조금 이따 직접 나서서 그 다룰 거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북한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북자도 모르는 사람이 1인당 소득이 얼마가 되고 북한의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그 김정은에 대해서 지지를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은 우리 편이 될 것이다는 아주 말하자면 낮은 수준의 어떤 계산법으로 자기가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모양인데. 아 진짜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자기 분수를 너무 모르네. 몰랐죠. 무지했던 거죠. 네. 와, 그러니까 통일 대통령을 위해서 뭐지 이런 나중에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다 수사받고 처벌받고 나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겠네. 아, 그러죠. 엄청난 뭐. 이제 명태균 그 황금폰이 터지면은 아마 또 한 번 무슨 세상에 발칵 뒤집어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명태균한테 그 부탁해가지고 정치적 명맥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음번 총선에 나오지도 못할 거고. 자, 이제부터는 그들이 까발려지는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거나 어쩔 때는 조롱할 타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오늘은 주로 외환 유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장관님 이제 오늘 잘 돌아가셔가지고 오늘부터 좀 편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유, 좀 푹 자야 되겠어요. 어르신들은 겨울에는 잘 주무셔야 돼. 잘 드시고 잘 주무셔야지. 이 윤석열이 때문에 독감 걸렸다 이런 얘기는 들리시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교수님 어떠십니까? 네. 네. 저도 이제 편안하게 이제 뭐 좀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두 분 일찍 보내드릴게요. 행복한 날입니다. 예. 행복한 날이어서 1월 15일? 월간 정세연 오늘 아마 이슈 때문인지 실방수가 역대로 가장 많은 날이 아닌가 싶어요. 거의 12,000명 보고 계시는데 자 시사로 가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